김범준 지음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지은이 김범준을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를 거쳐 현재 LG U+에 재직 중이다. LG그룹, 삼성그룹 등의 대기업부터 KB국민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등의 공공기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전파하는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의 흐름에 관심이 많아 이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철저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상에서 확인하고 있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언어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투, 다정한 말투, 힘을 주는 말투, 관계가 좋아지는 말투를 사용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타인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노력 하나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공감을 담은 좋은 말투를 지닐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화에 능숙한 사람,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함부로 타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은가. 사실 타인을 아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감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겠다고 힘을 쓰다가는 정작 대화의 기회조차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쉬운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잘해야 한다. 바로 동료의식.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동료의식을 말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길 바란다. 1번.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를 상대방에게 해주면 된다. 2번. 내가 싫어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말투의 기초다. 어떤가? 쉽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는 나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상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그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을 때,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했을 때, 상대방이 사용한 말투를 기억해뒀다가 그 말투를 사용하면 된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다. 존칭을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논리 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도 없다.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적인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이 좋은 말투의 기본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듣기 좋았던 말투를 찾아서 사용하고 듣기 거북했던 말투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대화는 말투가 핵심이며 좋은 말투의 기본 전제는 동료의식, 바로 그것뿐임을 잊지 말자. 오늘 당신이 들은 말투 중 가장 듣기 좋았던 말투는 무엇인가? 상대의 말투에 답이 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숙제했어? 아니요. 오자마자 실컷 놀더니. 그래서 경시대회 잘 치를 수 있겠어?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 알았지? 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아내는 이 대화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아이는 대화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결론적으로 아내는 얻은 것이 없고 아이는 배운 게 없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난 기억밖에 없다. 엄마는 아이가 네라고 했으니 이제 알아서 공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심리학이라도 공부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말투를 통해 들을 것이다. 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아내는 아이의 네를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진실은 아이의 네는 진짜로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혼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한 대답일 뿐이다. 물론 엄마한테 혼이 났으니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모습은 보일 것이다. 억지로 한 공부의 결과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린 성적으로 나올 것이 뻔하다. 아내와 아이의 대화는 실패한 것이다.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대화였다. 직장에서는 어떨까? 내일까지 보고서 반드시 끝내야 해요. 야근이든 뭐든 해서라도 완성시켜 놓으세요. 퇴근 무렵 상사가 갑작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부하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네라고 답한다. 과연 상사가 기대한 대로 보고서가 나왔을까? 다음날 보고서를 받아본 상사의 입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는 꾸중이 나올 것을 직장인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부하 직원들의 잘못일까? 아니다. 상사의 잘못이다. 상사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얻어낸 네라는 부하 직원의 대답을 자기 마음대로 긍정의 대답으로 해석했다. 착각한 거다. 부하 직원들의 네라는 대답에는 내일까지라니 구색만 맞춰서 내야겠다는 생각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하 직원의 네라는 대답을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인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상사의 잘못이다. 상대방의 말투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없었기에 결국 이를 그르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상대방이 어떤 말투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야 불통을 소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화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말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말투에 집중하라. 어떤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말투에도 노화 현상이 있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니 꽤 오래전이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누구나 일요일 아침은 조금의 게으름을 피우며 여유 있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방 밖에서 아버지의 언성 높은 말투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다. 잠이 덜 깬 눈을 억지로 뜨고는 귀를 기울여 봤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용은 잘 안 들리지만 거칠게 들리는 말투와 높은 목소리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아버지 기분이 나쁘니 평화로운 일요일은 안녕이구나 싶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다니냐? 등등. 괜히 가만히 있는 나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 짜증이 확 밀려왔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 얼굴이라도 내밀고 무슨 일인지 파악한 뒤에 아버지 편이라도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어라, 이상하다.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잠시 후 전화통화를 끝낸 아버지에게 물어봤다. 아버지, 누구랑 싸우셨어요? 누가? 내가? 네, 지금 전화로 누구와 싸우신 거 아니세요? 무슨 소리야? 친구하고 오늘 저녁 약속 잡고 있었는데 싸우긴 뭘 싸워? 친구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기분 좋게 웃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화 현장을 다니며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풀렸다. 말투에도 노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다 보니 상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목청껏 통화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적은 없는지. 지하철에서 장년과 청년이 충돌하는 의학적 이유라는 기사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자.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졌다면 이건 청력이 떨어진 징후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낀 사람에게 말을 붙였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대답하여 적잖이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진다. 자신이 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목소리의 볼륨을 조절하게 되는데 청력이 감소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작다고 느껴져 목청을 높이게 된다. 이로 인해 평소의 말투가 자칫 야단치는 것처럼 들린다. 듣는 이가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다. 사소한 지적도 상대방이 이 양반이 왜 나를 혼내려 들지 하며 의문을 품을 만하다. 2013년 2월 12일 조선일보.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말투의 노화 현상을 이해한다면 내가 그러했듯 어르신들 말투에 대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더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화 상대의 말투에 대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 왜 상대방이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아주 잠시라도 생각해 보자. 주어가 말투를 만든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한 엄마의 반성적 고백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성철아, 네? 너 남자애가 왜 이리 길 눈이 어둡냐? 잠깐 생각하더니 엄마, 남자가 모두 길을 잘 찾는다는 건 편견이에요. 대화를 나눈 뒤 엄마는 한동안 생각을 정리한 뒤 자신의 SNS에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옮기며 이렇게 덧붙였다.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남자들은 여자들은과 같은 주어 사용에 조심해야겠어요. 습관처럼 잘못된 주어를 말의 맨 앞에 두는 바람에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대화할 때의 주어 사용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의 시작, 특히 주어 사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위, 역할 등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남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여자가 운전을 하고 남자는 조수석에 앉아서 여자가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여자치고 운전 잘하네. 여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운전 잘한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여자가 여자를 이라는 주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구닥다리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일 뿐이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렇다. 말은 말하는 나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 하나 더. 말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존재를 특정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상대방을 잘못 해석한 주어 사용 하나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극심한 감정적 소모를 겪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어의 사용으로 인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 주어의 선택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기억하자.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 등이 아닌 다른 능력이 주어로 되는 경우도 말투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때가 있다. 10년이나 무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끈기로 결국 태왕사신기로 이름을 날리고 영화 신세계로 자신의 입지를 굳힌 배우 박성웅의 과거 인터뷰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유명해진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무명 시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2002년 방송국 처음 들어와서 첫 미팅이었어요. 만난 지 3분도 되지 않았는데 담당 PD가 너 공부 못해서 여기 왔지? 라고 하더라고요. 또 니네 회사는 건달만 키우냐? 라고 말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냥 이렇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괜히 나까지 기분이 나빠졌다. 연기하러 온 사람에게 왜 공부 얘기를 하는 걸까? 물론 박성웅은 오히려 자신이 보란 듯이 성공하겠노라고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지만 말이다.
배움에 목말랐던 중장년층 세대일수록 공부를 다른 직업과 연관시키는 말투를 사용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 공부 외의 직업을 업으로 삼는 사람한테 공부 못해서 다른 길 찾은 거지, 혹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지 라며 섣불리 공부를 주어로 삼는 말들은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는 최악의 말투다. 말투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야 한다. 얼마 전 몇 차례의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우리의 풍조가 토론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인정은커녕 극도로 부정하는 말투, 서로 험담만 주고받기 바쁜 말투가 보기 흉했다. 마치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진 불안증 환자들 같아 보였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라면 상대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여유가 있는 말투가 더더욱 필요한데 말이다. 리더라면 리더답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리더가 지녀야 할 필수 자격 중 하나다. 오스카 와일드는 항상 당신의 적을 용서하라. 그것만큼 적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버락 오바마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오바마 미국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인 레이건을 높이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회복하게 했다. 이러한 낙관적 시각이야말로 이 힘겨운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이었는데 미국에서도 화제거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정적에 대한 찬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뉴스거리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어서 정적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레이건은 미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고 오바마는 분명히 반대되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는 오바마가 레이건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어 보인다. 2009년 6월 21일 한겨레. 오바마가 보여준 태도는 리더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만큼 포용력 있게 상대방을 끌어안는 진짜 리더다운 멋진 말투다. IT 분야의 세계적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의 부사장이 언젠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T 회사의 CIO가 C레벨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으로 말투를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는 임원에 맞는 의상과 말투를 익혀야 한다. 마치 연극에서 배역을 맡듯이 해야 한다. 즉 CIO로서 다른 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CIO가 자신의 브랜드를 스스로 만드는 한편 CIO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까지 했다. 리더라면 리더의 말투를 사용해야 하고 교사라면 교사의 말투를 써야 한다. 물론 소통의 흐름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리더가 구성원의 말투를, 교사가 학생의 말투를 인정하고 가끔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빈도나 정도가 자신의 위치를 해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는 곤란하다. 다음 장면을 보자.
엄마가 대학생 딸과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딸, 오늘 너무 춥지 않아요? 엄마, 언제적 말투야? 요즘은 그냥 개추어라고 하면 돼. 어떤가? 굳이 엄마의 위치를 버리고 아이들의 말투를 따라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지 않은가? 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엄마가 개추어라는 표현을 쓴다면 얼마나 격조 없어 보이겠는가? 아이들 특유의 말투,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쓰는 언어를 엄마와 아빠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말투다. 아이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드러난 표현, 불만과 부정 심리가 표출된 단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과격한 언어 등은 차분하게 타일러야 할 대상이지 엄마 아빠가 따라할 단어는 아니다. 물론 자신의 위치만 너무 내세우는 듯한 말투 역시 배격해야 할 표현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어른이라는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말투를 들을 수 있다. 한 기업체 사보에서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로 다음과 같은 말들을 꼽았다. 쯧쯧,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너희들은 근성이 부족해. 분위기는 젊은 너희들이 띄워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다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나 역시도 젊었을 때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 그만큼 듣기 싫었던 말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위치에서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것도 모르고 아니 알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말이 무슨 현인의 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쉽게 내뱉고는 왜 반응이 안 좋지? 라고 의아해 한다면 상대방의 듣는 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기본적인 말투부터 점검해야 한다. 말투는 의사 전달 수단을 넘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릇이고 꼴이다.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한다는 외국 속담이 있다. 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의지를 구체화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난 속마음의 내용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핀 후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도록 하자. 대화를 지배하는 것은 내용이 아닌 말투다. 한 벤처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분과 대화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의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낙서를 하고 있는 부하 직원을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단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딴짓을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라는 무시의 표현과 다름없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국 분노에 이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잘못된 사례다. 부하 직원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끄적대고 있었을 뿐인데 왜 저러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말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았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례들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당신의 비언어적 행동이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배나 더 강하게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무려 8배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중 하나로 엘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93%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38%는 목소리, 나머지 55%는 몸짓이다. 자, 이제 앞에서 회의 시간에 무의미한 낙서에 몰입하던 부하 직원을 머리에 떠올려 보자. 상사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배가량 더 강하게 관심 없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대화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수는 많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모두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또 정신없이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느라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대화의 내용보다는 말투가 상대방에게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말이 안 통해서 죽겠어 라고 말한다. 신경 쓰기 귀찮아서, 조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다 보니 실수는 반복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관계마저 위태위태해진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투부터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말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절대 대화의 주인공, 대화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논리, 정확한 문장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화의 성공 열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착각이다. 논리와 내용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용보다는 말투가 대화의 모든 현장을 지배한다. 이제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말투, 강요하는 말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는 버려야 한다. 사랑과 공감 가득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대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상대의 신뢰를 얻는 덕분에 thanks to, THANKSTO.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때문에다. 특히 직장에서 때문에를 잘 사용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 현장이라면 어떨까? 때문에라는 용어가 과연 대화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말투일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문에를 남발하면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문에를 사용하면 더더욱 책임 회피하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길 수 있다.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쉬우며 자신의 보호가 최우선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아시아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를 일군 에어아시아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우명이 세계에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지 말자이다. 에어아시아를 설립한 것도 영국 유학 시절 품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이다. 당시 항공료가 너무 비싸 고향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해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의 말에서 때문에를 찾아보라. 없다. 대신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바로 덕분에다. 그의 성공에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비결이 있었다. 덕분에란 표현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단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덕분에 말투를 좀 더 알아보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성적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에 이런 상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칭찬이라 일컫는 것들이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은 언제나 당신의 파트너,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다. 이 말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더욱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 회사 인사팀장님이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효진이 엄마가 그러는데 준철이 엄마 덕분에 효진이가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우연하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누군가와 관계된 일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장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제3자의 말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를 사용해보라. 김대리가 그러는데 박 과장이 팀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던데. 박 과장 덕분에 팀원 전체가 포상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은 박 과장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한편 이렇게 말을 전해준 당신에게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이 얼마나 커질지도 생각해 보라. 이렇듯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는 누군가를 신나게 만드는 마법의 말투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언젠가 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강사로 조직 구성원 몇 명을 상대로 간단한 특강을 진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주제의 특강을 요청받으면서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교육 진행자 정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부장님 강의 덕분에 교육 만족도 점수가 크게 올라서 윗분들한테 칭찬받았대요. 정말 기뻤다. 말을 전해준 사람은 물론 그런 말을 해준 사람에게까지 호감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을 정해서 덕분에 말투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자.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도 좋고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도 좋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너무 큰 덕분에를 찾지 말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덕분에 말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
솔직함이 때로는 신뢰가 될 수 있다. 1분에 1억 파는 여자, 한 홈쇼핑 회사의 쇼 호스트 이야기다. 프로페셔널 장사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성공 판매 비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카메라 너머 고객들이 항상 웃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방송에 임해요. 내 앞에 고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한 친구와 수다를 떤다는 생각으로 유쾌하게 방송해요. 저는 고객을 친구처럼 솔직하게 대해요. 기승전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좋으면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고객이 공감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추천할 때 거기 엄청 맛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2016년 5월 19일 머니투데이. 솔직함, 물론 중요하다. 솔직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간다. 첫째, 솔직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간다. 솔직한 사람과는 안심하고 관계를 맺어도 될 것 같다. 둘째, 솔직한 사람은 따뜻하게 느껴진다. 솔직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인간미가 느껴진다. 셋째, 솔직한 사람에게서는 예의가 느껴진다. 솔직함은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말투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말투에 거짓이 있다면 아예 대화 내용이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거짓이 보이는 머뭇거림이나 솔직함이 훼손된 말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투처럼 기분 나쁜 것도 없다. 그러니 솔직함은 대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요소다. 다만 무작정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모든 대화의 장면에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우쿨렐레가 배우고 싶은 민우는 작은 동호회에 가입했다. 초보자를 위한 연습 모임이 있는 날 어색함을 무릅쓰고 모임 장소인 작은 카페로 찾아갔다. 서너 명이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쿨렐레를 연습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등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동호회 운영자가 민우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동호회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다. 잠시만요. 오늘 새로 오신 김민우 씨예요. 닉네임은 렐레조아입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우쿨렐레를 전혀 모르신답니다. 잠깐 말을 멈춘 동호회 운영자. 민우는 갑자기 긴장이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귀찮게 여기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동호회 운영자가 민우를 소개했다. 완전 초짜시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셔야 해요. 우리도 처음에는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봐주세요. 그야말로 솔직함이 가득한 소개다. 맞다. 민우는 초짜이고 서투르다. 그렇다고 누군가 이를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과연 솔직한 말투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장담컨대 운영자의 소개를 들은 민호는 더욱 주눅 들었을 것이다. 더 어색해졌고 더 초조해졌을 것이다. 아, 이제 누군가 나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틀릴 때마다 속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운영자가 솔직하게 나름 위한다고 소개를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좁히지 못한
벽이 느껴지는 말투를 사용한 셈이다. 이런 잘못된 혹은 단순하기만 한 솔직함보다는 좋은 면을 찾아내어 말해주는 방법으로 소개했어야 했다. 우쿨렐레는 처음이시지만 가입 신청서를 보니 이미 기타를 치시던 분입니다. 초보자시지만 우리 모임을 SNS에 알려주신 분입니다. 무작정 솔직한 말투는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물론 쉽지는 않다.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솔직함으로 더 이상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이제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솔직함의 말투로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말투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말이라도 사장이 말하는 것과 신입사원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 당신은 떡볶이집 사장일 수도 있고 카페의 알바일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사일 수도 있다. 주어진 사회적 위치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투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냥 떡볶이집 사장이 아니라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그냥 카페 알바가 아니라 성실한 카페 알바. 그냥 중소기업 부장이 아닌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그냥 떡볶이집 사장, 10,000원입니다.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 그냥 카페 알바, 주문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카페 알바, 기다리느라 불편하셨죠?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냥 중소기업 부장, 잘하셨습니다.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 이 모든 성과는 김대리 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말투를 메이크업 말투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말투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투를 메이크업해야 한다. 말투는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산출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조직의 중간 관리자, 즉 팀장이라고 해보자. 회의 시간에 회의 비용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심합시다. 라고 팀원들에게 경고했다. 부하 직원의 반응을 봤다. 아마 열의 9은 말없음, 즉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할 것이다. 한두 명 정도만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할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말투부터 살펴봐야 한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무거운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 당신은 팀원들과의 소통에 이미 실패한 것이다. 침묵하는 팀원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네 알겠습니다라는 팀원들의 대답을 들었다면 자신의 말투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메이크업 말투 3단계를 추천하고자 한다. 1단계, 반성의 말투. 자기 자신의 과거 문제를 언급한다.
저 역시 과거에 회사 비용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개선의 말투, 반성의 구체성을 담는다. 교통비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출장이 잦다고 규정보다 10% 초과해서 요청했었어요. 규정을 숙지한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3단계 방향성의 말투, 방향성을 제시하되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후배인 여러분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의 비용을 사용할 때는 늘 조심해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리더인 팀장 스스로 먼저 자기 반성에서 시작하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믿을 만한 선배로서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침마다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세수도 하고 빗질도 한다. 그런데 정작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대화의 현장에서 말투를 제대로 잡는 것을 게을리해서야 되겠는가?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메이크업 말투를 준비하는 것. 어색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 무엇이라도 좋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걱정을 하게 할, 그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자.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제 그 문장을 메이크업 말투에서 확인한 3단계 프로세스, 즉 반성, 개선,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구성해 보라. 아는 척보다는 알아도 모르는 척. 엘리베이터를 탔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자신이 갈 층을 누르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쳐다본다. 이 남자에게 말을 건네고자 한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어색함을 한번 상상해 보자. 실제로 대화 현장에서 수없이 겪는 상황이다. 대화의 상대방이 특별히 친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같은 팀에 근무하는 사람임에도 같은 동호회에서 함께했던 회원임에도 막상 단둘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어색함에 막막해지는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다.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난감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말투밖에 없다. 어떤 주제로도 누구와 상대하더라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말투를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대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투 말이다. 이때 보통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화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학력도 파악해야 하고 취미와 가족 관계도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이 대화에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걸까? 교육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사전 지식을 학생이 학습될 주제나 교과 내용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서의 지식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전 지식은 단지 지식일 뿐이다. 지혜가 아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지혜이지 무슨 프로세스나 단계를 거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이 아니다.
게다가 사전 지식은 자기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타인의 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편견일 가능성이 크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하게 된 상대에게 결혼 준비 잘 되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라는 섣부른 인사를 건넸다고 생각해 보라. 아찔하지 않은가? 이외에도 잘못된 사전 지식으로 대화에 임하려다가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여럿 봤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전 지식으로 상대방과 섣불리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앞에 있는 대화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는 노력이 훨씬 효과적이다. 상대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말투가 필요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상대방에 대해 아는 척하는 말투는 잘못하면 큰 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전 지식을 아예 외면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순간에 잘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니 말이다. 예를 들어 사전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말투, 즉 알아도 모르는 척 말투가 바로 그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까운 사람 중에 베테랑 영업사원이 있는데 늘 우수한 실적을 낸다. 특히 부러운 것은 그가 고객들과 맺은 관계의 깊이다. 영업사원 바뀌면 이 회사와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니 대단하다. 그런 그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 그가 맡고 있는 고객 담당자 중에 골프 마니아가 있단다. 누군가에게 그 고객 담당자가 최근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 고객을 방문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잠깐. 당신이 영업사원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실장님, 지난주에 홀인원 하셨다면서요? 한턱 내셔야죠. 이 대화의 중심은 홀인원이 아닌 한턱에 있다. 그러나 홀인원의 기쁨에 대해 상대방은 좀 더 말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이 감정을 무시하고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고객이 자랑하고 싶은 홀인원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를 빼앗은 것과 같다. 한턱 낼 일정에 대해 얘기하고 나면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다. 영업사원은 고객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영업사원의 능력이다. 고객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영업사원은 그저 그런 영업사원일 뿐이다. 그렇다면 영업의 고수라는 그 베테랑 영업사원은 어떻게 말했을까? 맞다. 실장님도 골프 좋아하시죠? 저는 언제나 홀인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실장님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홀인원 아직 못 해보셨군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 라운딩 때 홀인원을 했는데 회 한 접시를 놔두고 끝도 없는 대화를 이끌어냈단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고객의 성향, 감정 및 고객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상품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고객과의 인간관계도 보다 돈독해졌을 테다. 그 대화 시간 동안 베테랑 영업사원이 한 것이라곤 아, 그래요? 오, 멋져요. 라는 감탄의 리액션 뿐이었단다. 아는 척을 잠시 내려놓을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사전 지식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간신히 얻은 사전 지식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말투로 표현하는 순간 그 효과는 반감된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는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도 모른 척하고 표현하는 말투, 즉 알아도 모른 척 말투의 힘을 느껴보시길. 자, 상대방이 자랑하고 싶을 만한 것 한 가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자. 이제 그것을 미처 몰랐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물어보라. 단 섣불리 개입하지 말 것. 마음의 벽을 허무는 긍정 탐구 말투. 한 상담사가 게임 중독 초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다. 상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의 대화다. 게임 시간이 많다고 엄마가 걱정하더라.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니? 머뭇거리다가 3시간이요. 놀라는 표정으로 3시간? 뭐야, 3시간이면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 네? 대화의 방법론 중 반대편에 서지 않기라는 게 있다. 특히 자녀 등과의 대화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다. 위의 사례를 보자. 학생은 이미 부정적 마음으로 가득 차서 상담실 문을 불만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자신은 할 거 다 하고 게임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만 하는 엄마. 거기에 상담까지 받으려고 하니 이 학생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누군지 몰라도 상담할 사람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반대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다 나오고 싶은 상황이다. 그런데 어라, 상담사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 준다. 그뿐 아니라 내 상황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말해준다.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다. 이렇게 되면 미안한 건 바로 학생이다.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진다. 3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니?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민감하시다. 그치? 이쯤 되면 학생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를 것이다. 이제 고3 되는데 3시간이면 좀 많긴 하죠. 상담 시작 후 5분 만에 상담사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미 학생의 마음에는 변화의 의지가 싹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한 경영학자가 긍정 탐구라는 방법론을 창안했다고 한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중점을 두며 장점을 극대화해 약점이 의미가 없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이 방법은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식으로 어둡게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억과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는 데 집중하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기억할 만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3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있는 조직의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언제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섣불리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되 결국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찾아내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들 수 있는 긍정 탐구의 말투를 사용하라.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기분 좋은 말투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말, 당신을 믿습니다. 부모님은 늘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 마련이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한 말 중 기억나는 게 무엇인가? 공부해라, 차 조심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끼니 거르지 마라. 뭐 이 정도 아닐까? 사실 이런 일상적인 말이 아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도 많았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부모님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나 역시 부모님에게 혼도 많이 나고 공부해라, 밥 먹어라, 싸우지 마라 등의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다. 그와는 달리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한 나를 믿어주는 긍정의 말들도 많이 해주셨다. 그중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말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 범준이는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범준이를 믿지 누구를 믿겠니? 믿는다. 누군가로부터 믿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상대방에게 믿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바로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라는 신뢰의 말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도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순간마다 나를 잡아준 건 어머니의 전폭적인 신뢰가 담긴 그 말 한마디였음을 고백하면서 나 역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은가? 소망을 주고 싶은가?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말투로 소통하라. 믿는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상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말투다. 우리의 말투를 돌이켜보자. 과연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말투를 사용해 봤는지.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 속에서 누군가에게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말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추상적인 느낌의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투를 사용해보라. 예를 들어보자. 너는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넌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인내심이 있는 친구라 늘 믿음이 가. 이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두 상대방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낸 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말투다. 대단한 말들이 아니다.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다. 어색해서일까? 게을러서일까? 아니면 괜히 오글거려서일까?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는 말투로 소통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 이상의 벅찬 감동이 당신에게 스며들 것이라 확신한다. 상대의 고민에는 반복적으로 리액션하라.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왔다. 의기양양하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당신이 엄마라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1번. 내일 배울 거 예습은 했어? 2번. 그래서 또 어디 나가서 놀려고 그러는 거지? 3번. 그럼 이제 세수하고 잘 준비해. 4번. 그래, 숙제하느라 고생했네. 4번과 같은 말로 대답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엄마라면 1번을 사용했을 것 같다. 남의 수고를 당연시하는 말투.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나 역시 익숙해 있다. 고백하자면 나부터도 이 못된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얼마 전 한 친구를 만났다. 신세 한탄을 한다.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느라 지쳤단다. 회사에서는 대학원 가는 걸 싫어해서 출석하기도 힘들고 대학원은 직장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도대체 논문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말해주겠는가?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원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야.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그럼 쉬울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한다면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다. 당연시하는 말투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에 흠집을 내는 반드시 고쳐야 할 말투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연습해보자. 1단계 감정에 대한 반복 응대. 아, 그래. 요즘 많이 힘들어? 아마 상대방은 정말 힘들어 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멈추면 대화는 발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제 2단계로 들어가자. 2단계. 상대방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반복의 리액션.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논문 쓰는 게 진짜 힘든 일인가 보다. 됐다. 딱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도 당신은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할 줄 아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 당연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 말투의 달인 자격이 있다. 상대방의 감정과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확인하고 리액션을 해주고 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맞아, 공감해주니 고맙네. 사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가능성을 찾아내고 궁극에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말투였던 셈이다. 하나 더. 여기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말투가 있으니 바로 일타쌍피 말투다. 말 하나로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물론 상대방 스스로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말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다. 너니까 이렇게 직장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아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걸?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럽다. 사이다 말투로 상대방의 분노에 동참하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전 11시, 거래처와의 약속이 깨졌다. 갑자기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대목인 점심시간에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고 먹는 건 아무래도 어색함이 뒤따르니 사람이 몰리기 전에 빨리 먹는 게 상책이다. 마침 부근에 30년 가까이 되었다는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었다. 아직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 아직은 조용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는다.
한두 테이블에서 이른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 가게로 전화가 온 건 그때쯤이었을 거다. 일하시는 아주머니의 전화 받는 표정이 영 불쾌하다. 1층 테이블이 4-5개에 불과했기에 아주머니의 난감한 소리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파악될 정도였다. 전화를 끊으시더니 다른 아주머니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신다. 두 분인데 2층 조용한 곳에 예약해달래.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시네. 다른 아주머니들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참고로 이 집은 점심시간에는 조금만 늦어도 줄을 서야 하는 그런 곳이다. 예약도 예약이려니와 이 허름한 감자탕 집에서 조용한 곳을 찾는 배짱이라니. 그뿐이랴. 뒤이어 이어진 아주머니의 말도 어이가 없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한국 아줌마 바꿔달래. 나 원참. 조선족 아주머니 특유의 억양을 듣고 예약하려는 남자가 그랬단다. 내가 물어봤다. 2명이 오면서 2층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달래요? 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미친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하하, 그러게요, 정말. 말하다 말고 웃는다. 내가 말한 미친놈은 차마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겠나 보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올 타이밍에 사이다와 달걀 프라이 하나가 더 나왔다. 서비스예요. 라며 웃어 보이는 아주머니.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다는 생각에 나 역시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디톡스 된다. 프로이트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주머니의 감정을 내가 대신 표출시켜 준 것은 아닐까. 자신의 분노에 함께 공감하며 말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다. 일상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할 것이다. 당신이 참아. 좋게 좋게 넘어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듣고 보니 너도 잘한 건 아니네.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모두 올바른 말투가 아니다. 분노한 상대방에게 이런 식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다소 과격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상대의 감정을 풀어주는 사이다 말투로 상대방의 분노에 함께 동참하라.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준 상대에게 마음을 연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하곤 했던 친구들이다. 거의 10년 만에 모인 자리였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끊임없이 소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마침 옆자리에 친했던 친구 민규가 앉았다. 맞다. 민규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친했었지 하는 생각에 안부를 물어봤다. 민규야, 어머니는 잘 계시니? 민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뭔가 일이 있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이럴 때는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이 상대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다. 민규 어머니 모습도 기억이 났다. 민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 한 잔을 마실 때 내가 말했다. 너희 어머니 정말 미인이셨는데. 소주잔을 내려놓던 민규의 눈이 갑자기 빨개졌다.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곧이어 감정을 정리한 민규가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40 넘은 나이에 아직도 어머니가 그립네. 우리 어머니를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누군가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말한다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을 떠나 상대방에게는 축복과 같은 말투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니면 갖고 있었던 좋은 것을 악착같이 찾아내보자.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말해준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너는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넌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인내심이 있는 친구야. 항상 밝게 웃으니까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지금 주위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내보자.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윽박지르는 것은 쉽다. 반면에 좋은 점을 찾아내어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괜찮다. 오늘 옷 색깔 정말 잘 어울린다. 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이제부터 적어도 매일 한 번씩 누군가에게 그의 좋은 점을 찾아내 말하는 것을 실천해 보자. 껍데기만 친절한 고객님 말투.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양복을 입어야 할 일이 생겼다. 적당한 양복이 없었기에 금요일 저녁에 양복을 사러 갔다. 옷 고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점원에게 요즘 잘 나가는 양복을 하나 골라달라고 했다. 친절했던 그 점원은 한눈에 봐도 편안해 보이는 양복을 권했다. 가격도 괜찮았다. 입에 발린 말이겠거니 하면서도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은 듣기 좋았다. 그런데 바지 밑단을 조금 줄여야 했다. 밤 늦게라도 오겠냐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니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 오겠다고 했다. 모든 결제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양복점에 갔다. 그런데 오후나 되어서야 수선된 양복이 나온단다. 미리 말을 좀 해주지 라는 서운함이 들었다. 죄송하다고 하니 별달리 할 말도 없었다. 온 김에 간만에 쇼핑몰에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니 뭐 그리 나쁘진 않았다. 그러나 쇼핑몰 주차 문제가 걱정됐다. 그 쇼핑몰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에 주차료가 상당했다. 점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2시간짜리 주차권을 건네줬다. 그러나 오후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음 날 옷을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다시 그 가게를 찾았다. 지금까지 상대하던 점원 대신 다른 점원이 있었다. 옷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서며 주차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점원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물건을 살 때만 주차가 지원될 뿐 옷을 찾아갈 때는 주차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났다. 가까스로 화난 마음을 추스르고 어제 옷이 준비가 안 되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 가게를 2번이나 오게 됐는데 왜 주차 요금까지
제 돈으로 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점원이 한다는 말, 에이, 주차비 별로 안 나와요. 5천 원 정도만 내시면 될 텐데 뭘 그러세요? 고객 대접은 고사하고 거지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지?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났다. 말끝마다 고객님을 붙이지만 그 말투 속에는 상대방 입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대화하고 그마저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귀찮음이 느껴졌다. 그만하고 빨리 가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선심 쓰듯이 주차권을 마지못해 건네줬다.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십 번도 더 들었을 얘기다. 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의 말에 대해 누군가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는가? 잠깐 상대방의 입장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 상대방의 입장 그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을 먼저 덧붙인 뒤 대화를 시작해 보라. 대화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김범준 지음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